자,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자, 월급 200이다. 그래도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이 있어야 돼요. 일단 1억부터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난은 절대로 금전적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정의 빈곤에서 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채널에서 한번 언급하시긴 하셨던데 우리 생활비에서 당장 없애야 돼. 7가지 항목. 이건 뭔가요? 이런 걸 없애야지 가능성이 늘어난다. 제가 이제 2023년도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이제 올해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또 세계 경기나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경기 침체 둔화로 들어가고 있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뜨거운 물 온수 버튼 튼다고 바로 온수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온수 나오는 것처럼 경제라는 건 작년에 금리 올리고 힘들었지만 이게 소비 저하로 이어지고 실제로 경기 침체에 오는 건 약간의 시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아직까지 그렇게 소비가 나가서 보면 그렇게 아직 경기 안 죽은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시차를 두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니 뭐 경기 안 좋다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월급이 나오니까.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보너스를 줄일 거고요. 그쵸. 정말 심해지면은 뭐 감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절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손에 다 들고 다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커피인데 커피. 커피 정말 좋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커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너무 습관적으로 테이크아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탕비실 가면 사실 뭐 커피 믹스도 있고 요즘은 또 회사에 커피 머신이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날은 진짜 기분 내서 우리 동료들하고 뭐 스타벅스나 커피빈 가서 먹는 거 좋죠. 근데 이게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구내식당 있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짬밥 먹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요즘 밥값이 말이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10,000원 갖고도 먹을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좋은 식사가 좀 어려워요. 여기 마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강남은 힘들겠죠. 한 12,000~13,000원은 돼야 누구랑 밥 먹을 때 혼자 먹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같이 먹을 때는 뭐 대접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12,000~13,000원은 돼야 돼. 너무 비싸.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구내식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끼를 먹는다고 한번 뭐 야식이나 간식까지 더한다면 이 100끼 중에 100끼를 모두 다 스페셜한 식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때는 일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뭐 아주 뭐 먹기 위해서 돈 번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어떤 특별한 식사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커피하고 식생활비, 중식비를 뭐 어느 정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보다는 약간 좀 절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건 특히나 계속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식비뿐만 아니라 엔겔 지수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엔겔 지수. 되게 자주 들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엔겔 지수라는 것이 내 지출에서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왜 모르느냐?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쓰는 돈에서 식생활비 차지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금액 잘 모르니까 여러분 소득의 식생활비가 몇 프로냐? 원래 엔겔 지수의 사전적 의미는 총 지출에서의 식생활비의 비중이지만 그냥 편하게 그럼 여러분들 소득에서 먹는 데 사용하는 돈이 얼마냐? 몇 퍼센트 돼야 되나요? 1인 가구의 경우에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게 엔겔 지수라는 게 특징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먹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먹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루에 뭐 10끼 먹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월 소득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인 가구가 25%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월급 300이야. 그럼 이 사람은 75만 원 이상을 식생활비로 쓰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넘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훌쩍 넘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식생활비라고 하면 뭐죠? 중식비, 그 다음에 외식비, 그 다음에 배달, 그 다음에 마트에서 장 보는 거 이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총량적인 어떤 예산을 생각을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문화생활비입니다. 문화생활비. 요즘 영화 티켓값 너무 문화생활비는 여러분 소득의 15%를 넘으면 안 돼요. 물론 소득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5%를 넘으면 안 된다. 자, 그럼 15%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왜 그러느냐? 이 문화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후순위의 소비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소득이 막 높아진다 그러면 뭐 조금 쿨하게 더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필수적인 후순위의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생활비를 차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쇼핑 있지 않습니까? 쇼핑.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신상 좋아하잖아요. 신상. 아, 신상 좋죠. 이게 지금 봄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봄이 왔는데 사실 봄옷 사기는 너무 늦었고 이제는 여름 옷이란 말이에요. 뭐 다행히 여름 옷이 뭐 동절기의 옷보다는 조금 싸긴 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야, 여름을 대비해서 또 이제 계절 바뀌니까 또 옷을 사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그 옷장을 열어보시면 예, 작년에 입던 여름옷, 재작년에 입던 거 산 거 많아요. 많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입을 옷이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입을 옷이 없다. 근데 입을 옷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특징이 가서 옷장 문 열어보면 입을 옷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상이 없다는 거지 입을 옷이 없다는 건 아니다. 정확한 의미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공항에 가보면은 출국하시는 분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죠. 가고 싶네요. 그다음에 얼마나 좋아. 계절도 이제 하절기로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뭐 TV를 틀면 계속 나오는 게 뭐 25시 톡파원이라는 둥, 뭐 세계 일주라는 둥, 그다음에 뭐 배틀 트립 뭐죠? 배틀 트립. 하여튼 놀러 가는 프로그램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네, 옛날 본 적 있죠. 보신 적 있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그냥 여행 갔다 온 것 같아.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 나의 여행 욕구를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해소한다라는 건데 최근에 나온 여행 프로그램들은 주로 인증 여기 왔다, 이거 먹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SNS에 어떤 것을 올리면 좋은지, 그 다음에 핫플레이스가 어딘지를 소개함으로써 결국 그걸 보고 갔다 온 여행 욕구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나 거기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행 경비가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우리 2023년도의 과제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행을 계획을 세우고 가면 돼요. 네. 근데 여행을 계획 안 세우고 저거다. 저 홈쇼핑에서 딱 하는데 야 진짜 저 가격에 저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행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 작가님은 이제 뭐 바빠갖고 여행을 많이 못 가셨겠지만 옛날에 많이 갔죠. 옛날에 많이 갔죠. 여행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가기 전에 설레임.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보면 실제 여행을 하면 즐거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갔다 와서 추억을 이제 추억하는 거죠. 추억하기.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여행인데 지금 최근에 여행 떠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설레임이 없어. 왜냐면 한 6개월이나 1년을 계획해서 유럽을 간다든지 뭐 6개월 1년을 준비해서 뭐 미국을 간다든지 하면 나 1년 후에 유럽 가, 미국 가.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나 또 간 곳에 어떻게 보면은 유래나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공부하면서 설레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프리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고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가면 그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휩쓸려서 갔다 오고 나면 나중에 텔레비를 보고 저기가 그런 곳이었어? 나 갔다 왔는데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몰랐네. 갔다 왔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그냥 사진만 찍었는데 저게 저런 곳이었구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설레일 시간은 없고 그냥 갔다 오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무래도 여행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행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최소한 6개월, 1년 전부터 계획하는 여행을 떠나라. 그럼 일단 뭐부터 계획해야 되느냐? 돈부터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김작가 TV의 애청자 여러분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레이고 여행하고 추억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금을 먼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자금은 본인 월 평균 소득의 12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월급이 300이야. 그러면 이 300만 원인 사람이 최대한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정말 최대한 300인 거예요. 1년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300만 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아야 되거든요. 한 달에 25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서 따로 모으세요. 그리고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자, 300을 가지고 내가 한번 세게 유럽 자유여행을 갔다 올 건지 아니면 한 2번, 3번의 국내 여행, 뭐 제주도, 뭐 거제도,
뭐 남해 뭐 이런 걸 갔다 올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미국을 좀 일주하고 싶은데 300만 원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올해 예산이 3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좀 참았다가 1년 반 정도 모아서 또는 2년 정도를 모아서 뭐 500에서 600을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예산의 개념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그 여행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는 거지. 그냥 홈쇼핑에서 야 가격 좋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에서 가격이라는 건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싸다는 이유는 야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리고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가격이 야 그 싸게 갔다 온 여행 갔다 온 사람 중에 야 정말 나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싸게 갔다 왔어 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다 싼 게 이유가 있더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월 평균 소득의 1배 이내의 계절 지출, 그 여행 예산을 짜고 난 다음에 갔다 와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 오랜만에 가는 여행.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 왜 오랜만에 가게 됐느냐? 오랫동안 계획하고 설레이고 준비했던 여행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돈도 여러분들 지킬 수 있고 여행의 질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에 그럼 주거비용이네. 네, 주거비용. 이 주거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1인 가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1인 가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도권에서 근무하거나 광역시에 근무하는 본인의 집과 떨어지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를 낸다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자를 낸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대개 보면은 직주 근접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월세를 낸다면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 보통 자기 월급의 15% 이상은 월세를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월급 300인 사람이 막 40만, 50만 원 월세가 넘어가 버리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보면은 내가 직주 근접을 함으로써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많이 낸다라는 것은 내가 좀 시간을 좀 아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는 만약에 1인 가구가 독립해서 생활하는데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돈을 한창 모아야 될 때 직주 근접을 해버리면 저축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좀 쓰더라도 내가 만약에 서울에 근무지지만 경기도에서 뭐 출퇴근 시간이 편도로 1시간 걸리더라도 주거 비용을 최소한 본인 소득의 15% 이내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관리비나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15% 이내가 돼야 그나마 저축을 할 수가 있지. 이게 15%가 넘어가 버리면 저축 못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15%를 내고 직주 근접을 해서 얻는 게 뭡니까? 그냥 뭐 출퇴근 시간 좀 가까워서 여유 있는 거? 그렇게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내가 왕복 2시간? 물론 조금 힘들고 피곤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 돈을 세이브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는 다른 분들보다는 직장인들이 나는 아직까지 뭐 월급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힘든 거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미리 선행적으로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이 경기 둔화나 침체에 대한 다음에 어떤 그 위기를 선행적으로 좀 대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총 7가지가 커피, 식비, 엔게지수, 문화생활비, 쇼핑비, 여행 경비, 주거비용인데 그럼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빼기 힘든 거 이거는 좀 덜 줄여도 된다. 조금 아무래도 그래도 식비일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우선순위에선 그렇죠. 근데 이제 식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표준 편차가 커요. 많이 쓰는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인 가구 월소득 500만 원 이하 25%는 웬만하면 좀 지켜주시는 게 좋다. 그거보다 막 너무 많이 오버가 되면은 아예 저축을 한 푼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근데 남자분들 술 많이 먹잖아요. 술값은 이런 건 어디 포함이? 그 이제 사실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먹는 거는 엔겔 지수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술 먹는 거는 그걸 이제 식사라고 보기보다는 문화생활, 유흥비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1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마지막 그럼 주거비용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는 이제 이 시간이랑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동생이 파주에 살아요. 친한 동생이에요. 파주인데 이제 서울 중구 쪽에서 이제 광고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왕복에 1시간 반? 왕복에 1시간 반부터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2시간 정도. 예.
2시간 걸리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광고대행사 다니고 하면 뭐 PPT도 잘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 거 잘 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부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 같으면 월세를 회사 근처에 오피스에든 뭐 원룸이든 구하고 너가 퇴근 이후에 2시간, 너가 왕복 출퇴근하는 거 2시간 걸리니까 그 시간만큼을 계속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라. 그 이제 외주를 받아서 집에서 일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너는 너의 PPT든 기획 역량도 높아지고 시간은 똑같이 나가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네 삶에 더 플러스가 되지 않겠냐. 이제 네네네. 길에서 보내는 게 물론 거기서 명상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출퇴근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지금 김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합니다. 아, 요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제가 만나본 직장인들 중에는 굉장히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투잡을 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근데 그 투잡을 뛰는 것이 시간을 아껴서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데 굳이 시간이 그냥 나 조금 더 편하게 30분, 1시간 먼저 와서 쉬고 싶어라는 이유 때문만으로 그렇죠. 그렇게 많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월세를 낸다라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100분 그게 맞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참 놀라운 거는 제가 항상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알바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굳이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이 재테크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데 소득이 좀 이렇게 어정쩡한 좀 낮은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려움에 적응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에 더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소비를 아끼는 건 이유는 사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일 텐데 그렇죠. 혹시 그러면 부자분들과 조금 이제 부자가 아닌 조금 가난하신 분들의 소비 습관에 다른 큰 차이라든가 아니면 부자가 아닌 분들의 잘못된 소비 습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장인들 중에 최근에 이제 연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알만한 이런 회사를 다니는 분인데 32살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분이 32살의 남자분이었는데 회사 이름 얘기해 주잖아요. 이름 어차피 이름을 모르니까 모르죠. SK 뭐 뒤에 떼떼떼떼 뭐 이렇게 이름이 붙는 회사였는데 SK 이노베이션인가? 하여튼 근데 이 회사를 다니는 32살의 친구였는데 애프터텍스로 세금 제하고 1,050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세금 제하고?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급여를 많이 줄까 했는데 진짜? 아마 나름대로 요즘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사 정책상 뭐 한 400, 500만 원을 주는 직원 10명을 뽑아서 내는 생산성과 그다음에 그 10명한테 줄 돈을 한 2명한테 몰아주고 내는 생산성을 비교를 해서 뭐 핵심 인재라고 분류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꼭 보면 이런 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냐 그러면 또 있어요. 꼭 이런 분들이. 그럼 보면은 그러면 어디 다니냐 그러면 그쪽은 또 뭐 삼땡 다닌다. 삼땡? 삼성전자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둘이 더하면은 근데 이런 분들이 알바를 해요. 아니 그 알바를 왜 할까 했더니 이제 알바도 보면 어디 가서 뭐 무슨 과외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 무슨 자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몇백을 받고 근데 이렇게 그러면 좀 30대 초반에 월 소득이 뭐 한 300, 400대면 야 이거 정말 해피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1,200을 저축을 합니다. 너무 훌륭한데. 네, 근데 이거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저축을 하나 봤더니 대학생 때 코인을 해서 좀 돈을 많이 날렸다라고 하는데 당분간 저축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좀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좀 뭐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겠다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약간 재테크에 대해서는 내가 이 월급 받아가지고 재테크 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양극화라는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 소득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우리 경제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소득이 높을수록 떨어지거든요. 예, 뭐 부자라고 밥 10끼 먹는 건 아니다 보니까 소득이 같이 증가하더라도 고소득자들이 소비를 다 못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자산으로 넘어가면서 투자가 되다 보니까 부자들이 사는 집, 부자들이 타는 차, 부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자꾸 비싸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급 300, 400을 받는 분들이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이죠. 저도 당연히 그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적응하지 마시고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20, 30대 때는 지금 이제 뭐 한 30대 중반이나 후반 되시는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야, 내가 이제 좀 있으면 40이야. 나도 이제 꺾어져. 나도 이제 뭐 일할 만큼 했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고요. 본인 나이에 0.7을 곱하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회적 정년,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이가 40살이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진짜 사장도 있고 뭐 그랬는데 지금 40살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40살이면 0.7을 곱하잖아요.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정년이. 그러니까 지금 막 도전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발버둥 치고 이겨내려고 하는 나이지 뒷짐지고 이제 밑에 사람 일 시키고 아,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애매한 소득대인 대부분 뭐 300, 400, 500, 300도 안 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 난 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의미 있는 목돈으로 1억 만들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억 만들기. 그럴 때 저 250만 원 버는 분한테 1억 만들기 저축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멘토님, 아니 내가 월급이 250인데 어떻게 1억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월급이 작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1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막 월급이 굉장히 500, 600 받는다면 그분이야 뭐 당연히 한 달에 한 200, 5, 60 정도 저축해서 3년이면 1억 만들 수 있겠지만 내가 월급 250이라 그러면 3년 안에 1억 못 만들죠. 그러면 5년, 6년에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금리로 한 150만 원 정도를 한 5년 정도 붙잡고 버티면 1억이 되는데 250만 원인 사람이 어떻게 150을 저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 250밖에는 지금 못 버니까 빨리 1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250, 내가 막 500, 600, 700을 받는 사람한테는 빨리 1억 만들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월급이 250밖에 안 되니 그러니까 빨리 1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2, 3년 안에는 당연히 안 되니까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씩 5년을 하든 뭐 아니면 120만 원씩 6년을 하든 오래 걸리더라도 1억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250만 원 버는 사람이 150만 원 저축하면 한 달에 100만 원? 그 100만 원 어떻게 살아요?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학생 때나 그 250을 안 벌 때는 혹시 그 100만 원보다 더 쓰고 살진 않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내가 아유 뭐 학생이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고 알바하니까 나는 어떻게든 100만 원의 생활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250을 버는데 어떻게 100을 갖고 쓰냐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지금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학생 때.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아 내가 250이나 버는데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 1억이라는 것이 재테크를 시작하는 첫 번째 허들이니까 이거 꼭 넘어야 된다. 그랬더니 많은 분 이제 강의 같은 걸 하고 나면 끝나면 와요. 질문을 하러. 그래서 아 멘토님 이 1억을 모았다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제가 얘기하죠. 1억부터 모으고 하자. 아니 1억을 모으지도 않은데 왜 모았다 치냐. 모으고 나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 이거 알겠는데 일단 모았다 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는 거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돈을 모아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달에 뭐 30만 원씩 뭐 몇 년을 저축해서 차를 사야지. 그리고 막 저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차를 살 돈이 딱 만드는 순간 차를 안 사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축을 하면서 그 수많은 인사이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자동으로 훈련이 되거든요. 1억을 아마 모으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할지를 물어봐라. 그러면 아마 나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왜? 본인이 1억 모으는 동안 다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1억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지 마시고요. 일단 1억부터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거 되게 와닿는 건 어쨌든 부자분들은 우리가 소비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소득에 비해서는 그 굉장히 소비가 작죠. 작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부자분들이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조금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재테크를 오히려 더 못하고 노력도 시간도 별로 안 들이는 경향들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부론 저자인 애덤 스미스를 제가 좋아하는데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 한마디로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오느냐. 가난은 절대로 금전적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오느냐? 열정의 빈곤에서 오는 거다라는 거죠. 열정의 빈곤. 그러니까 결국은 열정이 빈곤하니까 가난이 되는 거지. 금전적 빈곤? 아니 이 세상에서 그럼 처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나 다 가난해요. 젊었을 때 가난한 건 절대로 흠이 아닙니다. 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후에도 계속 가난하다면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다라는 거죠. 근데 열정을 강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으면 방법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0만 원씩 몇 년을 저축해서 차를 사겠다. 한번 해봐라. 적금을 하는 도중에 차를 사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영감이 찾아갑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이 재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마디로 말해 제가 아까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했느냐. 저는 20년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생각을 했어요. 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리고 저기는 왜 저 가게가 생겼다 없어지는 걸까?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그리고 세상에 가장 가치 있어지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찾아갈 영감이 있을 거예요. 인사이트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라는 말이 한동안 많이 유행했었는데 긍정적 마인드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그게 긍정적 마인드지. 뭐 준비는 하나도 안 하는데 무조건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잘 될 거야. 이거는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근자감인 거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인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건데 공감 가는 게 제가 이제 2018년 10월 29일 한 38, 9대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저도 소득이 좀 이제 평범했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네. 엄청난 일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되게 열심히 살고 이 오피스텔 이 촬영장을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를 왜냐하면 이 건물에 예를 들면 미용실 있잖아요. 더 근처에 더 잘 자르는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밑에서 자르고요. 헬스장 딴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밑에서 그러니까 김 작가님도 소득이 올라가면서 한계 소비 성향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결국 버는 것보다 불어나는 돈이 빨라지면 부자가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 임계점을 넘어서기까지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이 일단 내 손으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 본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재테크 실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에 너무 공감 가는 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제가 이제 만난 게 유튜브라는 시대를 만나면서 이제 옛날 과거 대비해서 이제 높아진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사는 이유가 가끔씩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인생에서 37년이 비슷했다면 갑자기 점핑을 하니까 그 점핑이 제가 뭐 완전히 계획하고 이대로 갈 거다 이렇게 산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맞아. 오직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한데 사실 이것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결국 아직 미래가 결정나 있지 않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김작가 TV를 애청을 하시면서 얻고자 하는 그 영감 그리고 아이디어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원래 강연을 많이 하셨나 봐요. 말씀을 요거 굉장히 잘하시네. 아주 귀에 착착 꽂힙니다. 강의가 주 업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1억 얘기해 주셔서 여기서도 또 뭔가 촌철살인 같은 냉철한 멘트 해주실 것 같은데 사회생활 한 지 몇 년 만에 1억 모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 드리면 항상 좀 욕먹는 댓글이 달리는데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됩니다. 돈 번 지 5년이면? 돈 번 지 5년. 그럼 그 소득이 다 다른데 어떻게 얘기하냐? 그거 필요 없어요. 자,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자, 월급 200이다.
250이다. 그래도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내가 월급 200에서 250인데 어떻게 1억을 만드냐. 그쵸. 한 달에 150씩 저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5년 안에 어떻게 그럼 저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고민하다 보면 이렇게 김 작가님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내가 투잡을 뛰어야 되나?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일수록 또 의외로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더 높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흔히 그걸 뭐 자존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 번 지 5년 차면 무조건 1억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5년 뭐 길게는 좀 더 뭐 플러스에 좀 이렇게 이제 7년에 쳤을 때 1억은 어떻게 모으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그냥 적금하는 게 제일 낫나요? 글쎄요, 저기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1억을 모은다는 거를 비행기에 이륙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막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다가 어느 순간 양력을 받고 뜨게 됩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늘로 날아오르죠. 그 엄청나게 무거운 기체가 그 어떻게 보면 쇳덩어리가 상공 10km까지 올라가야만 그 다음부터 비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에너지로도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1억을 모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상공 10km까지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거를 1억 모으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때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5분 안에 10km 상공까지 못 올라가면 비행기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상공 10km까지 올라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혹시 내가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해서 5분이 아니라 한 1분 만에 빨리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지 않느냐? 뭐 그런 것도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기는 상공 10km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 시기는 5분 안에 비행기가 상공 10km까지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1억을 모을 때까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럼 결국은 대부분 저축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주식 시장이 이제 오랜 조정을 받고 최근에 약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또 다시 들어갈 때가 된 거 아니야?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투자의 판단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제가 얘기하는 1억이라고 하는 허들을 만들 때까지는 너무 많은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 저축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마침 또 예적금 금리가 최근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에 뭐 금리나 시그널이 시장에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좀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축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